안녕하세요. 2살 딸을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예요. 얼마 전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시댁에 다녀왔는데 그동안 시댁에서도 절 생각해 한동안 교류도 하지 않고 지냈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시부모님을 뵈러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직 이르다면서 자주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언을 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시댁에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편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린 신우가 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갓 20살이 되었었고 저희는 30대였는데 맹랑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은 사람이 딱 신우였죠. 아직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스스럼 없이 연락을 해와서 놀란 적도 많았어요. 언니, 오빠랑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오빠한테 언니 번호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말해줘서 제가 겨우겨우 알았어요. 언니는 근데 저한테 왜 번호 안 물어보세요? 저번에 같이 밥 먹을 때 전화번호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물어볼 줄 알고 안 물어봤거든요. 오빠랑 만나기 전에 혹시 시간 돼요? 저랑 조금만 볼래요? 어머, 아가씨. 안 그래도 아가씨 한번 만나야 되지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주말밖에 안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오빠 만나기 전에 조금 시간 남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수혁 씨랑 연락은 했는데 별일 있다고는 안 했거든요. 수혁 씨한테 연락해서 좀 일찍 보자고 할까요? 지금 잠깐 저 뭐 좀 살 거 있어서 백화점에 와 있어요. 정말요? 잘 됐네요. 저 언니랑 백화점 가려고 했는데. 언니, 저한테 뭐 말하려고 했던 거 저 알아요. 저 가방 이런 거 사주려고 한 거죠? 안 그래도 친구들이 오빠 결혼하는데 세연이한테 뭐 안 받았냐고 하던데. 제 친구들은 명품 가방이다 뭐다 엄청 받는다곤 했거든요. 언니도 예단 준비하려고 백화점 간 거예요? 솔직히 전 명품 가방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결혼식 때 입을 옷 이런 거 사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혁 씨는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제가 가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어떤 거 좋아할지 저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네요. 아가씨, 지금 어디쯤 있어요? 백화점에 와서 오늘 같이 고를까요? 이따가 수혁 씨도 이쪽으로 오라고 할게요. 에이, 오빠 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 오래 안 걸려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오빠 만날 시간쯤 되는 거죠? 후딱 옷만 고르면 되니까 금방 갈게요. 언니도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예단하려면 저한테 명품 가방 정도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지만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전 옷만 살게요. 신우는 예단으로 명품 가방 대신 옷을 사달라고 했고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신우에게 옷 한 벌은 해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옷을 고르는 걸 보니 명품 브랜드부터 고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명품 옷을 고르고 난 후에는 어울리는 신발이 없다며 명품 신발까지 가방만 빼고는 다 골랐죠. 그때는 그냥 결혼하면서 선물로 해주는 거니 좋은 마음으로 해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가 지나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던 날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했던 말을 듣고선 신우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세요? 이번 분기에도 리조트 이용권이 나왔는데 저랑 남편은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번 분기는 못 갈 것 같아가지고요. 저번 분기에도 나왔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갔었거든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숙박 말고도 관광 연계해서 다닐 수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우리도 시간이 안 되는데. 이번에 네 시아버지가 일이 좀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나도 이번에는 시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아유, 니들이 바빠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가보질 못하니 어쩌니? 휴가도 못 내는 거야? 이번에 휴가 갈 때 거기 다녀오면 좋겠지만 그때까지는 못 쓰는 거니? 네, 휴가 전까지는 써야 하는 거라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가족들한테만 양도 가능한 거라서 어머님 안 되시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자꾸 안 가니까 다른 걸로 변경해 준다고는 했는데 이번 분기까진 나온 거라서 어쩔 수 없죠, 뭐. 언니, 그럼 그거 저 가도 돼요? 저도 언니 가족이니까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래도 이번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이랑 비용 좀 아끼게 그거 저 주세요. 언제까지예요? 저 주말에는 아무 때나 시간 되는데 제가 갈게요. 가족이니까 저 가도 되는 거죠? 아싸! 친구들한테 바로 물어봐야지. 아가씨. 아가씨까지는 제가 물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근데 될 것 같기도 해요. 아가씨가 친구들이랑 한번 시간 맞춰서 날짜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말해둘게요. 거기서도 예약이 잡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못 가게 되면 꼭 저한테 말해주셔야 해요. 신우는 신이 나서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는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물어보니 가족관계라면 괜찮을 거라고 하셨죠. 신우에게 고맙다는 말은 못 들었지만 가 성인 되어 친구들이랑 떠나는 여행이 얼마나 재미있고 설레일까 싶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당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숙박권을 신우에게 건네주었는데 신우는 그걸 중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죠.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 회사 상부에서 큰 질책을 받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화가 나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야, 너 진짜 제정신이냐?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 너는 새언니가 오늘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알기나 해? 아무리 어리고 철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없어? 그때 우리 밥 먹으면서 한 얘기 못 들었냐? 가족들만 갈 수 있는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네가 못 가면 꼭 연락 주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딴 식으로 난리를 피워? 아니, 난 몰랐지. 그때 그냥 대충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마침 일이 생겼는데 어떡해. 친구들도 못 간다고 하고 아까워서 그랬어. 오늘 아니면 언니나 오빠도 못 간다고 한 거 아니었어? 너무 아까워서 그런 것 뿐이야. 내가 팔아가지고 뭐 내가 쓰려고 했겠어? 그리고 내가 알았으면 애초에 그렇게 생각 없이 팔았겠냐고.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지. 새언니는 왜 저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도 안 해줬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큰소리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판국에. 너 오늘 새언니가 얼마나 난감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회사에서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원래 직계가족만 되는 걸 받아줬더니만 너 이렇게 사고 칠 줄 알았어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다 네 뜻대로 될 거라 생각하냐? 너도 성인이 됐으면 철 좀 들어라 좀. 아,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내가 진짜 알고서 그랬겠어? 몰랐으니까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자세하게 말을 해줬어야지. 나는 또 내 생각해서 돈 날리는 거였을까봐 그런 건데. 왜 나한테만 소리치고 난리냐고. 새언니한테도 뭐라고 좀 해. 신우는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절 탓했고,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신우에게 소리를 쳤지만 중간에서 시부모님은 남편을 말렸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신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 어리고 회사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지나가게 되었죠. 그렇지만 신우의 철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난 건 아니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한테 혼났을 때면 무조건 저희 신혼집에 왔어요. 와서는 거실에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안방을 차지하고선 침대 위에서 과자까지 자연스럽게 먹으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남편과 저는 평소에 출퇴근을 같이 했는데 퇴근을 하고 가보면 항상 과간이었어요. 너 진짜 뭐하냐? 왜 오늘도 혼나냐? 아, 너 진짜 세훈이 없었으면 아우 당장 내려와. 지금 제정신이냐? 침대에 씻지도 않고 들어가는 건 둘째치고 그 위에서 과자를 먹어? 야, 밖에서 먹어. 넌 왜 항상 나한테 뭐라고 들으면서 그러는 거야? 당장 안 내려와? 너 오빠한테 붙잡혀서 강제로 쫓겨나야 내려올 거야? 세훈이 앞에서 화내기 전에 빨리 내려와. 아니, 오빠는 사랑하는 동생이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야 되겠어? 반가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오빠가 저렇게 가족 앞에서도 얼어붙어 있잖아요.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오빠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화를 내요? 나는 오빠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너무 퉁명스럽고 차가워진 것 같아요. 언니가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가씨, 제가 뭘 뭐라고 했겠어요. 근데 침대 위에 과자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잠깐 거실에서 TV 보고 있을래요? 청소기라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짐은 뭐예요? 이렇게 큰 짐까지 다 챙기고 온 거예요? 여기 며칠 있으려고요? 네. 오빠 집인데 뭐 어때요? 저 고등학교 때도 오빠 혼자 사는 집에서 한 달 있었던 적도 있어요. 왜요? 저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빠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달을 있건 두 달을 있건 신경도 안 썼는데. 언니 저한테 설마 눈치 주시는 거예요? 헐, 저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서 쫓겨났는데 언니한테도 눈치 보여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과자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불 위에서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 매트리스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 저기 작은 방에 손님용 매트리스 넣어뒀는데 거기 이불 깔아줄까요? 새 이불도 마침 와서 바로 쓸 수 있어요. 어머, 저보고 저 작은 방에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렇게 작은 방은 답답해서 못 자요. 어차피 언니랑 오빠 내일 일찍 나갈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자고 내일 늦게 나갈 거거든요. 언니 오빠 나가면서 소리내면 저 또 잠 못 자고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안방에서 잘게요. 언니 오빠는 내일 편하게 일찍 나가면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신은 마치 신혼집을 제 집인 양 드나들었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화를 내곤 했지만 사실상 어린 동생이기 때문에 굳이 크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저 역시 일 때문에 정신이 없고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니 신경 쓸 틈은 없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 번씩 오고 난 후면 물건이 이상하게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신우가 온 다음 날 결혼식이 있어 미리 준비하려고 밖에 걸어둔 코트가 사라졌더라고요. 신우가 딱 생각이 나서 바로 전화를 해 물어봤죠. 네? 아니 언니, 어떻게 절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옷 밖에 걸어둔 거 진짜 맞아요? 언니 어제 저녁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씻고 바로 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코트까지 찾아서 밖에 걸어뒀다고요? 저 작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온 거 언니도 알면서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저 오늘 아침에 언니랑 오빠 나가고 바로 씻고 나왔어요. 아니, 분명히 제가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잤거든요. 옷걸이는 걸려있는데 옷만 감쪽같이 사라져서 혹시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아가씨가 입고 나간 건 아니죠? 아가씨 여기 올 때 입었던 옷이랑 비슷하기도 해서 솔직히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여기 아가씨 옷은 식탁 의자에 그대로 걸려있고 제 옷은 없어져서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언니,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식으로 도둑 취급하는 건 아니죠? 와, 진짜 어이없다. 언니, 너무 실망이네요. 제가 도둑도 아니고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옷을 왜 입고 가요? 저 그렇게 거지 아니거든요? 제 옷도 다 가지고 왔는데 진짜 어이없다. 도둑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가씨 저번에도 제 화장품 그냥 가지고 갔던 적 있잖아요. 제가 식탁에 올려뒀길래 그냥 아가씨 쓰라고 올려둔 건 줄 알고 가져갔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혹시라도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입고 간 건가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그냥 제가 더 이상 안 찾고 다른 거 입고 가려고 했어요. 언니가 다른데 놔두고선 저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고요? 저 진짜 억울해요. 오빠도 이거 알아요? 왜 생사람 잡아요? 언니 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이거 오빠한테 다 바로 말할 거예요. 진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고 옆에서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남편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렇게 억울하다며 화를 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라고 해? 아니,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내가 수진이 아닐 수도 있다고 잘 찾아보라고 했잖아. 진짜 거실에 걸어둔 거 맞긴 해? 수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당신 어제 바로 씻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신 다른 데 걸어두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괜한 사람 의심이나 하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거 같아.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 아니라고. 어제 코트 밖에 꺼내두면서 섬유 향수랑 다 뿌려뒀다니까. 옷걸이도 그대로 걸려있고 바로 옆에 섬유 향수도 있잖아. 근데도 내가 착각한 거라고? 코트에 발이 달렸던 거야? 그럼 왜 사라지냐고. 내가 다른 데 뒀으면 애초에 없는 옷걸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그전에도 여러 번 신우가 다른 거 가져간 적도 있으니까 이런 거지. 그전에는 수진이가 다 시인했잖아. 자기가 가지고 갔다고 말했는데 오늘은 저렇게나 화를 내는데 당신이 좀 심했던 거지. 진짜로 안 가져갔는데 이렇게 의심하면 도둑 취급하는 것밖에 더 돼? 어휴.
당신 요즘 안 그래도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수진이 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내가 신경 쓰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일이 있네. 나중에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해. 수진이도 이제 집에 가라고 할 테니까. 남편은 제가 너무하다며 말을 했지만 전 그 와중에도 신우에 대한 의심을 접지 않았어요. 역시나 신우는 제 옷을 입고 나간 거였죠. 이미 제 옷을 작정하고 입고 나갔던 거고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 벗어둘 작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오게 됐고 바로 문 앞에서 제 옷을 입고 있던 신우를 남편과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크게 화를 냈고 거기다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근데도 전 서운한 마음이 풀리진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신우는 그때도 저에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일들 때문에 본인이 눈치 보여서 사실대로 말을 못한 거라면서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그런 신우를 보며 언제쯤 철이 들까 싶었는데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는 갑자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며 난리를 피웠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우의 예비 남편이 직업도 제대로 없고 거기다가 학창시절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신우는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더라고요. 가족들은 신우에게 화가 나서 아무리 신우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우는 저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언니, 왜 다들 내 전화 안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했는데 설마 언니가 받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죠? 엄마랑 아빠한테 혼인신고했고 다음에 남편이랑 같이 간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좀 전해주세요. 이번 주말에 가겠다고 사이 가니까 상다리 부러지게 밥상 차려놓으라고. 아가씨, 결국 혼인신고까지 한 거예요? 가족들 지금 다 화나서 아가씨 만날 생각 없대요. 아가씨 전화 계속 오는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안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가씨 근데 그 심해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서 만나는 거죠? 저 그 얘기 듣고서는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가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뭐가요? 세상에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도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있었을 거고 그런 거 사람들이 말하고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다 그러면 언니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들 과거 있는데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근데 그거 언니가 소문낸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 리가 없는데 언니가 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요. 심해부 동창이 남편이랑 친구래요. 심해부랑 오빠랑 동갑인 건 알고 있죠? 일단 주말에 심해부도 데리고 오진 마시고 아가씨 만나서 시부모님도 만나고 오빠랑도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보기에는 아가씨가 아는 사람이랑 심해부랑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던 신우는 결국 주말에 심해부와 함께 시댁에 등장을 했어요. 역시나 시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남편은 심해부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난리법석 속에서도 신우는 당당하게 집까지 들어와 밥상도 안 차렸냐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니 저도 기가 막혔어요.
신우의 태도에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결국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난리법석으로 결혼을 시작했던 신우는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남편한테 무력을 당했다고 울며불며 남편에게 연락이 왔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부렸죠. 신우 남편이 신우에게 손찌검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우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편에게 손을 날렸던 거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다 신고했고 신우한테 이혼 소송까지 해서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이 일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남편은 화병이 생겼어요. 도저히 신우를 감당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시댁 모임에서 최후 통첩을 하셨죠. 이제 도저히 수진이 너 감당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널 어떻게 아끼며 키웠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니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 엄마 아빠는 도저히 널 감당할 수 없고 책임져 줄 힘도 없으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이제는 그만하자꾸나. 엄마, 왜 갑자기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엄마 설마 나 이혼했다고 이러는 거야? 요즘 세상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니까. 엄마가 그렇게 날 창피해하면 나는 더 설 곳이 없지. 엄마가 날 지지해줘야 내가 당당하게 서서 생활하는 거야.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생각을 하던지 그건 네 맘대로니까 알아서 하고. 일단은 다음 달 내로 독립해. 엄마랑 아빠 이사가서 원룸에서 살던지 할 테니까 너도 너 살 길 찾아서 살아. 그렇다고 오빠네 집으로 가지도 말고 이젠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들 알아서 좀 살자. 엄마랑 아빠 정말 힘들어 수진아. 아니,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해? 나 안 불쌍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까지 하고 나 안 불쌍하냐고. 엄마가 날 감싸야지. 그럼 누가 감싸? 진짜 너무한다.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 못 나가. 내가 어딜 나가? 밖에 나가서 그 고생하고 겨우 집에 왔는데 이제는 또 나가라고? 나 절대로 못 나가고 엄마 아빠도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신우는 끝까지 철이 없었고 남편은 더 이상 신우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시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그 뒤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고들을 쳤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덜했지만 잠시도 가만히 있을 데가 없었죠. 그러던 중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해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제 휴직 소식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신우는 틈날 때마다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언니, 이제 회사도 안 다니고 살판 났겠어요? 그래도 언니, 요즘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지만 여자가 직장 그만두면 경력 단절되기 십상인데 언니네 회사에서는 그런 거 다 보장해 준대요? 보장 안 해주죠? 우리 오빠 큰일 났네. 아이까지 셋 먹여 살리려고 하면 고생하겠다. 언니 그렇게 빌붙어서 살려면 우리 집에라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왜 빌붙어요? 같이 아이 키우려고 제가 휴직하는 건데 그리고 다시 복직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빌붙어 살까봐 걱정돼서 자꾸 여기로 저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면 상관없지만요.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 말해주려고요. 엄청 부자라서 저보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언니한테 미리 말해두려고요. 사실 그쪽에서 얼른 결혼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언니가 잘 포장해서 말해주면 안 돼요? 솔직히 좀 건강이 안 좋긴 한데 언니가 잘 말해주면 엄마 아빠는 믿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나저나 결혼을 하려고요? 아가씨 얼마 전까지 전 남편이랑 재결합한다 어쩐다 말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그럼 솔직하게 말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번에 아가씨가 재결합 얘기 꺼내니까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시긴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재결합은 무슨? 그냥 해본 말이죠. 전 남편이 그래도 다시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그냥 말을 하길래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언니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추진할 거니까요. 신우는 재혼을 한다면서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재혼남은 초혼이었고 신우 말로는 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상대방 집안에서 결혼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신우는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난 집안이니 그 집안으로 시집을 가고 싶어 했죠. 신우는 언제 결혼을 해야 할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오빠라고 재혼하는 신우에게 초혼 때 못해줬다는 마음의 짐이 있었는지 이것저것 많이 보태주더라고요. 신우네 신혼여행 비용도 보내줬고 그래도 결혼식 날 저는 신우에게 20만 원 축의금까지 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시간대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바로 신우였어요. 어머, 아가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지금 필요할 시간 아니에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라도 하시지. 필요연은 아예 끝난 거예요? 오늘 늦게까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 먼저 일찍 온 건데 옷도 안 갈아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언니, 뒷풀이 술상 차려야죠. 저 아까 봉투 정리하면서 언니 거 열어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난 또 잘못 준 줄 알았는데 언니 하는 말 들어보니 실수는 아니었나 보네. 언니네 집에서 뒷풀이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술상 좀 내와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네? 그게 무슨... 아가씨, 저희 아가씨 결혼할 때 이것저것 많이 보태드렸잖아요. 스드메 계약금도 없다고 해서 보내주고 혼수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오빠가 보내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신혼여행 비용도 저희가 냈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축의금 낸 건데 부족했어요? 언니, 그건 오빠가 해준 거고 언니는 따로 해야죠. 언니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그걸로 생색내요? 아무튼 언니 생각이 좀 짧다니까. 어쨌든 오늘 좋은 날이니만큼 제가 그냥 봐줄게요. 술상이나 얼른 내와봐요. 사람들 올라오고 있으니까. 신우는 만삭인 날 밀치면서 올라오는 자기 하객들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씻고 나오던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선 당황해 하다가 이내 화가 나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만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거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찾아온 건 다름 아닌 신우 전 남편이었어요. 들어와서는 갑자기 신우 손을 부여잡고서는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야, 몸은 괜찮아? 내가 그렇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연락을 안 받아서 형님한테 물어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리고 자기 옷은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입었어? 우리 아기는? 우리 아기 이렇게 답답한 옷 입으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오늘 무슨 가족 행사 있는 날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갑자기 여기는 왜 왔어? 내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얼른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나가라고.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또 여길 어떻게 온 거야?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온 거야. 형님이 여기 오면 자기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임신했다고 하길래 나 진짜 고민 많이 했어. 병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솔직히 처음에는 안 낳아야지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더라고. 그냥 우리 그 아이 낳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신우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알고 보니 신우는 전 남편 아이를 임신한 듯 했고, 전 남편과 그렇게 막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몇 년 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였죠. 신우는 그러던 와중에 병약하지만 부자인 재혼남을 알게 된 거였고, 이 남자를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병약한 재혼남과는 잠자리를 딱 한 번 가졌지만 그 와중에도 전 남편과 자주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던 거죠. 애 아빠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우는 대범하게도 재혼남을 선택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신우 전 남편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다 안 받고 피했던 거였고 결혼까지 강행했던 거였죠.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남편은 설마 하는 마음에 무시를 했었는데 결국 결혼 당일날까지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신우를 보고선 얘라면 제정신이 아니었겠구나 싶었다며 전 남편을 불렀던 거였어요.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신우의 전 남편은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분노했고 재혼하기로 했던 재혼남은 소동을 알고서는 바로 신우에게 파혼을 통보하며 거기다가 신우를 혼인빙자로 고소를 했죠. 신우는 남편과 저를 찾아와서는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오빠, 언니, 진짜 내가 잘못했어. 솔직히 전 남편이랑 연도 제대로 못 끊고 어영부영 끌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나 재혼 꼭 하고 싶어. 오빠랑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오빠랑 언니가 가서 잘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가서 나 좀 용서해달라고 해주면 안 돼? 저 사람 날 고소까지 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만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넌 도대체가 양심이 있냐 없냐?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지고 살아. 어떻게 생각 없이 행동하면 그런 일까지 벌여? 너 진짜 애 아빠가 누군지는 알고서 이런 일 벌인 거야? 진짜 철이 없어도 이렇게 없냐? 앞으로 우리는 네 삶에 전혀 관여 안 할 거니까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어디 마음껏 네 맘대로 해봐.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우린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나 유산했어. 아이 아빠는 전 남편인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나도 재혼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여튼 이제는 아이도 없고 재혼하는데 걸림돌도 없는데 오빠랑 언니가 좀 가서 말이라도 해줘. 다른 거 안 바랄게. 나중에 또 문제 생기더라도 오빠랑 언니 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새언니랑 나한테 몇 대 맞아야 정신 차릴래?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딴 생각을 해? 내가 와이프한테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앞으로 네 얼굴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들이밀지 마. 결국 신우는 유산을 했고 재혼남과의 결혼은 물 건너 갔어요. 신우의 전 남편은 본인을 속이고 몰래 결혼하려고 했던 걸 알고서는 정 떨어졌다며 바로 떠났죠. 신우는 처음에는 방황을 좀 하는 듯 하더니 요즘은 정신을 차렸는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본인들의 몫이라면서 신우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시부모님이 무슨 죄인지 싶은 생각도 있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신우는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며 편지도 보내왔고 조카 내복도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남편은 선물도 꼴도 보기 싫다면서 포장도 풀지 않은 채 다시 돌려보냈지만 신우는 그래도 제 생일이며 아이 돌이 됐을 때에도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답니다. 신우가 정말 정신을 차린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많은 생각이 드네요. 과거를 단지 과거로 봐야만 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악연을 끊어내게 된 일들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 털어놨었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면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그때로 돌아와 주길 바랐었어요. 하지만 저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막 나가려는 반대되는 행동에 점점 지쳐만 가고 있었죠. 저는 그저 8살밖에 되지 않은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전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었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통보했고 각자 갈 길을 원했는데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그건 또 싫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와 이혼하는 걸 꺼려하고 있었어요. 아이 핑계로 제 발목을 잡으려 하길래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10년의 악연을 끊어내려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제 선택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슬픔은 잠시지만 이혼을 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아이의 인생도 불행이기 때문에 더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의 부름에 결국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너희들이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그걸 깨고 등 돌리면 앞으로의 삶이 좋아질 것 같아? 좋던 싫던 함께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감히 이혼하겠다는 말을 셰미 앞에서 입을 놀려? 분명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가겠다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라고 끝까지 두둔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이 사람 편만 들 건데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 편만 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지쳐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저처럼 참고 사는 여자도 없을 거예요.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달라지는 건 조금도 없었다고요. 어머님이 중간에서 이 사람을 제대로 잡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겠죠. 매번 새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다음에는 또 무슨 일을 터뜨릴지 몰라 이제는 너무 두렵다고요. 절대 노름에는 손대지 않기로 약속까지 했었고 각서에다 녹음까지 받아놨었어요. 그런데도 달라진 게 있었나요? 전혀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이번 일은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제가 정말 아껴서 힘들게 저축해 놓은 자금을 저 몰래 빼간 거 아시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었는데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힘들게 모아둔 자금이었다고요. 더는 이 사람과 함께 사는 거 미련 없어요. 나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야.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그게 한탕해서 2배로 불려서 통장에 넣어주고 싶었는데 마음처럼 되질 않더라고. 자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분명 큰 돈을 만질 수 있었다니까.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정말 아예 끊었다고. 그래, 병수가 이제 끊었다잖아. 돈이야 또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도 다 겪는 거다. 이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내 아들이 원래 뭐 하나에 푹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줘라. 애도 생각해야지. 제 딸을 생각해서 이혼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끊었다고요? 이거 보세요. 최근까지 대출받은 거 보시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수중에 있는 돈으로 시작했다가 그 돈이 바닥이 나면 대출을 받고 그래도 안 되면 집문서 팔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엔 마누라 자식까지 판다고 그랬어요. 대출까지 받았으니 나중엔 집 팔고 저와 딸까지 전부 팔아 넘기겠네요. 저는 시부모님 앞에다 남편이 대출한 내역을 보여주자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더는 믿지 않았어요. 10년을 속았고 조금도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된 저는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문을 박차며 들어와 제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절대로 쉽게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려는 저를 막아섰어요. 그리고 힘들게 싸놓은 짐을 전부 다 내팽개치더니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건데 남편은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고 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은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 던지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딸이 많이 놀랐는지 울고 있는 모습에 더는 함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급하게 집 밖으로 나와 친정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쫓아와선 건강이 좋지 않은 저희 엄마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밀치고 먼저 거실로 들어간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따지듯 화를 내면서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며 자기 인생 10년에 대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너 박서방과 이혼하기로 한 거야? 그동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니? 장모님, 제가 이 사람한테 실수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고 앞으로 그 잘못을 2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거 몰라?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아직 우리 관계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하신다고. 왜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장모님도 아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모르고 계신 상태에서 나중에 알게 되시는 게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머님, 제가 실수 좀 했어요. 노름을 했는데 대출 좀 받았고 아파트로 이사갈 자금을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던 것 뿐이었어요. 남들은 즐기기 위해 하지만 저는 가족들을 위해 했던 것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고 이혼하자는 말부터 꺼내잖아요. 돈을 잃게 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돈 또 벌면 되잖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돈 없어졌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네 말은 가정을 위해 더 큰 돈을 벌려고 노름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빚을 졌다는 말이야? 도대체 얼마나 있었는데 이 난리인 거야? 얼마 안 돼요. 통장에 있던 돈은 2억 정도 되고 대출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건 일하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돈이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도 전혀 지장 없는데 이혼까지 하는 건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장모님이 이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남편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엄마는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대야의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남편의 면상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온 힘을 짜내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저와 이혼하라고 화를 내셨죠. 얼굴과 온몸이 젖어버린 상태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향해 또다시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고 엄마가 난리를 치자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집 밖을 뛰쳐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대화로 풀어가길 원했지만 엄마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흥분하셔서 통증이 심해지셨는지 급하게 약을 드시고 방으로 들어가 힘겹게 자리에 누우셨어요. 엄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그렇게 몇 시간 뒤 방문을 열고 나오신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안색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힘들어하고 계셨죠. 엄마는 위암 말기로 고통 속에 살고 계셔서 저희 부부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실까봐 전혀 내색하지 않고 엄마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괜한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엄마의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엄마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엄마는 침착하게 저희 부부 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셨고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대한 좋게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은 소송까지 가길 원하고 있었어요. 물고 늘어지려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었고 엄마의 건강까지 챙겨드려야 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혼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119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향했지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위암 말기였던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앞으로 독하게 살아야 한다면서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빠 곁으로 떠나시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되다 보니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죠. 그동안 엄마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못해드렸던 것만 떠올라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며칠 뒤 꽉 잡은 제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오열을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으로 찾아왔어요.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도 10년을 함께한 남편이라고 고인이 되신 저희 엄마를 위해 제가 신경 쓰지 못하는 것들을 챙겨 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왜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일손을 도와줬는지 얼마 뒤 알 수 있었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려 할 말을 잃었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의 장례가 시작되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쉬지 않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순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모르는 분들이 한두 분 오시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끊임없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의 지인분들이었고 조용했던 엄마의 장례식은 상당히 시끌벅적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주려는 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착각도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왜 많은 사람들을 장례식장으로 불러 모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엄마 영정사진 앞에 힘겹게 앉아 있었는데 잠깐 외출을 했던 시부모님과 남편이 큰 가방 하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이 조이금함 앞에 앉아 무언가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든 몸을 천천히 일으켜 무슨 일이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가로막으시곤 다짜고짜 조이금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연관도 없는 분들을 장례식장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때 아니면 언제 이 많은 현금을 만져보겠니? 어차피 거의 다 내 아들 평수 조문객이니까 전부 다 우리 거지. 너희들 이혼할 건데 서로 조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이혼하면 불리한 건 우리 쪽인데 생돈 나가기는 아깝고 어느 정도 돈은 마련해야 되니까 너희 사돈 세상 떠났을 때 이용 좀 한 것뿐인데 이게 문제될 상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법적으로 너희들은 부부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없지. 이혼 소송 들어가면 나는 너한테 위자료를 줘야 될 텐데 나는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살아온 세월이 10년이야. 그동안 마음 편히 돈 써본 적이 없이 저축만 하고 살아왔었는데 나도 이참에 제대로 된 돈 좀 만져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남편 대접 안 해주고 돈 좀 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이금함 털고 있는 거야? 당신이 정말 끝을 보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아예 정신이 나가길 바라고 그러는 거지? 나도 양심이 있지. 설마 여기에 있는 돈 다 가져가겠소?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꼴랑 3만 원이 뭐냐? 최소한 5만 원은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관계된 사람 같은데 이런 쫌팽이 같은 사람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 너한테 득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건 너 가져가라. 남편은 저에게 돈 봉투를 던졌고 조이금을 가방 안에 전부 다 털어 넣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어버렸던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돈 봉투를 보곤 상당히 들떠 있으셨는지 여행 한번 다녀오자면서 서로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남의 초상집에서 조금의 예절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조이금 봉투를 주워 들더니 3만 원은 돈도 아니냐면서 썩은 미소로 저에게 다시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부모님은 뭐 하는 짓이냐고 강하게 밀치길래 넘어지지 않기 위해 시모의 옷을 강하게 잡았는데 그 순간 주머니가 터지면서 무언가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은 열쇠가 바닥에 펼쳐졌고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열쇠를 급하게 주워 담더니 남편 보고 다 끝났으면 빨리 떠나자며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저는 시모의 옷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열쇠들은 조이금함을 열 수 있는 열쇠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의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제가 그 시댁 식구들을 보내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아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를 악착같이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자 마음이 급했는지 저에게 발길질을 했고 시부 또한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서질 것만 같은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소란스러워지자 관계자분들과 장례를 치르고 있던 다른 분들이 모여들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차에는 몇 개의 가방이 추가적으로 더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조의금이 쏟아져 나왔죠. 알고 보니 관리실에 있던 열쇠를 몰래 훔쳐서 상주가 잠깐 자리를 비운 곳만 돌아다니며 조의금을 훔친 거였어요. 모두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깐 잠이 들었을 때의 기회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거였죠. 모두의 허점을 노린 남편과 시부의 과감한 행동은 각 장례식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를 가리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부모와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고 도망치기 위해 저에게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상해죄를 물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남편과의 이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이 끝난 이후 큰 피해를 보게 될 뻔했던 다른 상주분들께선 저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려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이 당할 뻔한 처지였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장례식장 관계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장례 중인 상주의 집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값비싼 금품들을 훔치고 있었다는 게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범행을 인정한 남편은 알고 보니 노름으로 인한 대출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죠. 추가적인 범행이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징역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편과 엮여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하려는데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의 반지가 서랍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가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면회를 하게 되었죠. 이게 뭔 줄 알아? 당신이랑 내가 10년 전에 함께 주고받았던 결혼 반지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지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당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2년 동안 나한테 원망을 하기보단 당신이 앞으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랄게. 우리 딸 아이니는 걱정하지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한테는 평생 보여주지 않을 생각이야. 그게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뻔하거든. 좀 전에 시어머니 면회하고 왔는데 나한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나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더라. 시아버지는 면회조차 거부하던데 당신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당신만큼은 우리 아이니를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삶을 살길 바랄게. 그리고 이 결혼 반지는 오늘 처분할 거야. 그 안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2번 다시는 노름하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한 번뿐인 인생. 그래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게 누구 때문인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가 출소하자마자 당신 먼저 찾을 거고, 그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된 건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내가 절대 찾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을 찾는 순간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거든. 당신을 먼저 처리하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삶이 편해질 것 같아. 10년 전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나를 만났으니까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야. 나를 안 만났으면 지금 숨쉬고 있었을 것 같아? 진작에 노름에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겠지. 나를 찾아서 뭐 어쩌려고? 무모한 짓 할 생각하기 전에 당신 인생이나 되돌아봐. 태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 그럼 그 안에서 잘 지내. 평생 동안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내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니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은 저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가진 게 훨씬 많았으니까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시간 안에 저와 제 딸은 그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날 생각입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렇게 악연을 끊어내고 나니 제 속이 너무 후련하네요. 무언가 꽉 막혀 있던 게 뚫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하죠. 노름과 술과 여자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지만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과 함께 행복을 위해 앞만 보며 뛰어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언제나 밝은 빛만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나섰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 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